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DA 문제 유형별 그래픽 기법 이어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픽 기법 중에 시계열 데이터 또는 자기 상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오토 코릴레이션 플랫, 스펙트럴 플랫,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그래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4플랫, 6플랫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 코릴레이션 플랫, 우리말로는 자기 상관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오토 코릴레이션 플랫은 데이터셋이 정말 무작위성이 있는지 정말 랜덤하게 추출됐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든 종류의 시차에 대해서, 즉 어떤 타임 yi와 타임 yi-1 또는 타임 y와 i 빼기 i와 i 빼기 k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i 플러스 k라고 하면 안전하겠네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차를 두고 이런 변수들이, 값들이 서로 자기 상관이 제로에 가까워야 진정한 무작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박스 젠킨스의 아리마 오토 리그레시브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라는 아리마 모델링 과정의 식별 단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토 콜레이션 플랫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가운데 0이라는 자기 상관이 0인 값을 두고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어떤 밴드가 있는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 좀 그 위아래 밴드는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하겠지만 95% 또는 99% 신뢰 구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데이터 아래 축은 래그인데, 그 래그는 바로 한 차씩, 한 시차, 두 시차, 세 시차 몇 번씩 차이나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에 따라서 자기 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왼쪽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가 랜덤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랜덤하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랜덤하다면 이 가운데 0을 지나는 직선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인접하거나 아주 인접했거나 또는 아주 상당히 인접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자기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그림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수직축에는 자기 상관계수가 들어가고 수평축에는 시차, 타임 레그가 들어가. 시차라는 것은 만약에 타임 H라고 했을 때 타임 시차는 한 시차, 두 시차, 세 번 차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쭉 타임 시리즈만큼 길게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시차가 H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직축의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는 자기 상관계수예요. 자기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C0분의 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0는 그냥 분산이고, 우리 말하는 데이터의 분산이에요. 분산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공분산이 있는데 자기 공분산을 이렇게 현재 YT 빼기 T가 1에서 N-H까지 이렇게 계속 가면 만약에 H를 우리가 2라고 뒀다면 두 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두 개에 대해서 시차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T = 1에 T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 100개였다면 우리가 T가 1에서 98개까지만 계산하게 되겠죠. 그죠? 98개까지만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야 두 시차까지 100에 끝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YT-Y 바, 그리고 H만큼 시차가 떨어진 곳에 대해서 이 평균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공분산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공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분산을 구해서 CH를 구하고 C0분의 CH를 해서 놓게 되면 이 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1과 -1 값에 갖게 되고, 레그는 우리
1부터 여러 이제 그 값에 따라서 그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참조선이 있는데 가운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자기 상관계수가 0이고 이 바깥에 가운데 선이 95% 신뢰 구간 또는 신뢰 대역, 바깥의 점선이 99% 신뢰 구간 또는 대역이라고 해요. 자, 신뢰 대역을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 가설 검정 또는 인터벌 추정, 구간 추정에 대해서 조금씩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루트 n분의 z 알파 플러스 in인데 이 역은 z 2분의 알파의 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는 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지점에서 오른쪽의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z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럼 z 값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쪽부터 여기까지를 1-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서 이 알파를 지정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z 2분의 알파 방법을 써서 자 유의 수준이 알파일 때 z의 2분의 알파 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2분의 알파 되는 곳, 즉 우리가 유의 수준 0.05라고 하는 것은 보통 5%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0.025가 되는 면적이 전체는 1이죠. 면적이 이렇게 되는 점을 우리가 z 값이고 n은 표본이크이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그 뒷장에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럼 자기상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가 랜덤인가? 그리고 관측치가 인접한 관측치와 서로 관계가 있는가? 또 관측치가 2시차, 3시차, 4시차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 관측치들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관측된 시계열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일 경우에 어떤 백색 잡음이 있는가? 우리 백색 잡음이라고 하면 TV 방송 시간 끝난 다음에 나오는 치 같은 그런 소리이죠. 다양한 모든 종류의 주파수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태의 잡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잡음 어떤 백색 잡음이 섞여 있는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 있는가? 또 관측된 시계열이 어떤 사인파 형식의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또 시계열의 적절한 모델은 또 어떤 모델을 택해야 되는가? 또 이런 것을 떠나서 또 당장 시계열 말고도 모델 Y는 컨스탄트 더하기 에러라는 우리 기본 모델이 있었죠. 통계적 분석 모델의 가장 기본 모델이 되는 Y 이퀄 컨스탄트 상수 부분과 에러 텀이 있는 이런 모델에서 이것이 타당하고 충분한가?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이것이 루트 n분의 s 이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토 콜레이션 플롯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무작위성 가정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좋게 해줘요. 무작위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통계 테스트나 통계 분석이 사실상 무작위성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 관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무작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전제죠. 많은 통계 공식들이 또한 무작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것이 이렇게 그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공식이 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결국은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깨지면 이 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작위성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단별량 데이터에 대한 기본 모델이 우리 어떤 Y 단별량 데이터가 있을 때 단별량은 우리 컨스탄트 텀, 파라미터를 포함한 거예요, 사실상. 그죠? 이 모수를 포함한 파라미터는 추정을 통해서 고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정된 값, 그죠? 고정된 값 더하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에러 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스토캐스틱하고 확률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확률적인 이 에러 부분이 무자격성이 깨지면 이 부분이 제멋대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부정확하고 유효하지 않게 되며 역시 파라미터 추정 역시 의미가 없고 전혀 유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격성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면 오토 콜레이션 플롯이 어떤 패턴들을 갖는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선 우리가 무작위성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데이터가 무작위적이냐, 랜덤하냐를 보려면 거의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운 데이터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면 여기서 지금 아래 그림은 뭘 본 거냐면 랜덤 넘버 표준 정규 분포 0과 1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확률 변수를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해서 한번 이것을 런 시퀀스 플롯으로 찍어봤어요. 런 시퀀스 플롯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것이 과연 정말 랜덤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죠? 이런 상태로 데이터를 쭉 순차적으로 찍어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걸 오토 콜레이션 플롯으로 찍어보면 이거 flickr.csv라는 데이터 파일이에요. flickr.csv라는 실제 데이터 파일인데 이 파일을 가지고 자기 상관 그래프를 찍으면 지금 신뢰 구간 내에 다 거의 대부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랜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적정한 어느 정도의 자기 상관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처음에 자기 상관 그래프 첫 화면에 나왔던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죠. 플리커라는 데이터의 자기 상관 그래프인데 이것이 자기 상관 관계가 있고 랜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왼쪽을 보면 그 데이터에 런 시퀀스 플롯이 그려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앞에서 봤던 여기 랜덤한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뚜렷이 뭐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상관 그래프 오른쪽을 보면 확실하게 중심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가까운 쪽, 즉 어떤 yi가 있으면 yi와 좀 인접한 쪽일수록 자기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초반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쪽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이 시차가 벗어나게 되면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700 이후로는 점점 평평해지는 거고 보통 굉장히 시차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랜덤하진 않지만 적절한 모델링을 통해서 어느 수준 정도의 예측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자기 회귀 모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직전 데이터 변수를 하나만 뒀는데 만약에 i-2를 또 하나 추가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가능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자기 상관관계를 둔 직전 모델 변수와 함께 선형 회귀를 하는 형식으로 자기 회귀 모델을 해서 파라미터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최소 제곱법에 의한 선형 회귀를 하거나 또는 박스 젠킨스의 아리마 모델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벗어나서 근본적인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재조사하는데 우리가 관측하는 그 데이터, 또 관측하는 그 장치,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실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돼서 어떤 환경이 표류하기 때문에 표류한다는 뜻은 이제 계속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환경이 표류하는 것인지 또는 데이터 수집 체계에 어떤 오염이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자, 우리가 오차의 무작위성이 되게 중요한데 원시 데이터가 무작위성을 보이더라도 i-1
우리 시차가 둔 데이터에 대해서 이 yi와 yi는 서로 적합시킨다면 서로 이 오차는 무작위성을 보여야 돼요. 오차가 무작위성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그 자기 상관 모델의 잔차의 표준 편차가 기본 모델의 잔차 표준 편차보다 더 작을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모델이 상당한 잔차를 보인다면 불규칙한 잔차 패턴을 보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자기 상관 모델을 가지고 자기 회귀 모델을 돌리게 되면 그 오차의 그 잔차의 표준 편차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아주 강한 자기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번에는 랜덤 워크라는 데이터인데 아까 우리 플리커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높낮이 변화가 되게 심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자기 상관 그래프를 보면 아주 매끄럽게 거의 1에 가까운 값에서 빠르게 내려와서 음의 값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정말 강한 자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시차가 1인 즉 시차가 1인 이쪽이죠. 시차가 1이면 이쪽에서 거의 1에 가까운 자기 상관을 보이고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죠. 빠르게 감소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이 아주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모델링을 통해서 높은 예측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플롯을 볼 건데 스펙트럴 플롯은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볼 때 한번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그래픽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널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펙트럴 플롯을 거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추세를 제거해야 된다. 트렌드는 런 시퀀스 플롯을 보면 추세를 볼 수 있는데 그 추세라는 게 어떤 위아래로 흐르는 내용이잖아요. 차분 방법을 쓰거나 또는 뭐 직선이나 다항 폴리노미얼 커브 같은 거를 적합 피팅 시켜가지고 제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펙트럴 플롯은 그 정연파 모델의 주파수 이 오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정연파 모델을 만들 때 이러한 형태의 복잡한 모델을 가질 텐데 이것을 시작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있어야겠죠. 주파수의 초기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은 정의는 수직축에는 스펙트럴 파워라고 해서 평활된 분산이고 스무딩 됐다고 그러죠.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에 메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활된 분산, 지나치게 노이즈가 강조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평활된 분산을 가지고 수직축에 쓰고 수평축에는 관측당 주기, 즉 주파수를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따지자면 미리 보자면 이런 형태, 미리 보자면 이렇게 지금 현재 주파수 형태가 하나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파수 대역이 어느 건 크고 세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스펙트럴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 주기적 요소가 몇 개나 들어 있는가? 조금처럼 주파수가 성분이 몇 개나 들어 있는가? 그 다음에 지배적인 순환 주파수, 즉 주파수가 여러 개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지배적인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지배적인 주파수가 존재하는가? 지배적인 순환 주파수가 있다면 그 주파수는 얼마인가?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삐죽한 것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면 뭐 이건 너무 크네요. 하나는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크고 작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주파수 형태를 가질 텐데 대역별로 주파수 대역별로 이것이 가장 크죠. 이걸 대표적인 지배적인 순환 주파수라고 우리는 불러요. 관련 기법으로는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물론 앞에서 봤던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이런 복잡한 다른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려고 new.csv 앞에서 본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new.csv는 어떤 형태였냐면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의
자기상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고 런 시퀀스 플롯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왼쪽 그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서 주요 코드를 봅시다. U라는 데이터는 이제 이제 정수 음과 양의 이제 정수로 되어 있는데 200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U라는 곳에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렇게 좀 그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from spicy library에서 시그널이라는 우리가 메소드를 클래스를 쓸 거예요. 시그널 클래스에 웰치라는 메소드를 써서 펑션을 써서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조금 여태까지 배운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런 형식을 써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배적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파수가 약 0.3이구나. 여기 0.3이라고 써 있죠? 0.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도 봐왔던 레그 플롯이에요. 그죠? 타임 시차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 레그 플롯이에요. 그래서 그 오토 콜레이션 플롯과 더불어 이 데이터가 과연 무작위한지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죠. 그 레그 플롯을 참고 삼아 그려놨고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히스토그램을 살펴볼 때 본 적이 있죠. 또 스펙트럴 플롯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랜덤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레그 플롯을 그리면 여러분 다 이제 뭐 알고 있겠지만 무작위로 흩어져요. yi와 yi 플러스 1을 가지고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스캐터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것을 스펙트럴 플롯을 그려보게 되면 이건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정말 무작위회잖아요. 여러 가지 종잡을 수 없는 그 피크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죠.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이것은 지배 주파수가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주파수가 섞여 있다고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랜덤한 데이터의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이제 자기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레그 플롯을 그려보면 어떤 띠 형태를 가져요. 이렇게 띠 형태를 갖는 경우 물론 이렇게 주기 형태를 갖는 경우도 타원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앞에서 이렇게 띠 같은 형태를 갖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스펙트럴 플롯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자기 상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떤 주파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그 영근방에서 강한 그 피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빠르게 조금 뭐가 있지만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피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펙트럴 플롯을 봤을 때 어떤 주기를 따지기보다 정연파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것은 자기 회귀 모델이 적절한 모델로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연파 모델일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같은 예이니까 이것은 지나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그 플롯을 가지고 EDA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트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플롯이 두 가지가 있어요. 4플롯과 6플롯이 있는데 4플롯은 런 시퀀스 플롯, 레그 플롯, 히스토그램, 그리고 노멀 프로바빌티 플롯, 정규 확률 그래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살펴보는 방법인데 이미 한번 살짝 맛은 봤어요 초반에. 그리고 이 4플롯은 우리가 데이터 측정 과정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기본 가정의 테스트가 목적이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뭐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 가정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무작위다, 그죠? 근데 고정된 위치를 갖는다, 고정된 변동성을 갖는다, 고정된 분포를 갖는다.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하면 우리는 그 측정 과정이 통계적 통제하에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래프는 각각 기본 가정이 다 성립하는 경우에도 특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또 이것이 깨지면 그 특정적인 형태에서 깨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형태를 봄으로 해서 우리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 측정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단별량이나 시계열 데이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갖죠. 보통 형식이 이것이 리그레션 모델일 수도 있고, 근데 변수가 다별량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건 고정된 값을 가지고 관측치를 가지고 복잡한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에러 텀은 항상 무작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무작위성을 기본 가정으로 우리가 이 모델을 하기 때문에 이 잔창 이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 가정을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소플랫의 예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류.csv라는 앞에서 보았던 그 데이터에 네 가지 플롯을 그렸어요. 런 시퀀스 플롯을 보니까 뭔가 위아래 그 굉장히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거 사이클, 레그 플롯이 사이클을 가진 타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파수가 있고 뭔가 우리가 여기서 파동의 주파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연파 모델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렇게 쌍봉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유니폼이면 거의 이런 형태를 가질 텐데, 유니폼이면 이런 형태를 가져요. 보통 이렇게 균등분포면 이런 형태를 가질 텐데, 이것은 좀 균등분포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완전히 이항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갖죠. 이항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그런 데이터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만 가지고도 이런 것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 짐작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노멀 프로바빌리티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히스토그램에서 끊겨 있기 때문에 딱 꼬리가 잘린 형태죠. 그러면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가는 형식, 그리고 S자 커브를 갖는 이런 형식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런 시퀀스 플롯을 보면 앞에 보죠. 이걸 보면 표류하지 않는다. 고정 위치 가정이 성립하는 것 같다. 여기 보면 중심점이 그대로 쭉 흘러가는 것 같죠, 그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분산도, 이 폭도 어느 정도 대략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분산도 고정 분산 가정이 성립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레그 플롯을 보면 우리 뭐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원형을 가졌기 때문에 타원형 구조를 가지니까 주기성을 갖는 것 같다. 따라서 무작위성 가정을 유비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몇 개 이상치가 보인다. 여기 이상치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토그램 보면 히스토그램이 U자형, 쌍봉 형태를 가지고 하죠. 정규 분포가 아니고 변동성 가정을 위배하는 거예요. 변동성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있죠, 그죠? 보면 런 시퀀스 플롯에서는 고정 분산 가정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정 변동성 가정을 분산이나 변동성이 같은 말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되니까 여기서는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세히 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노멀 프로바빌리티 플롯을 보면 대각선과 거리가 멀고 꼬리가 짧아요, 그죠? 정규 분포가 아니고 고정 변동성 가정 위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고정 변동성 가정이 위배되는 건 확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런 시퀀스 플롯이 대략 터널 형태, 이렇게 일정한 폭을 가졌다고 그래서 고정 변동성 가정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깨진 거, 고정 변동성이 깨진 거라구나,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겠죠. 자, 여기 이제 그 4플롯에 대한 우리가 질문은 기본 가정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측정 과정은 통제하에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가, 이게 종합적인 판단인 거죠. 측정 과정이 위치에 대하여, 로케이션에 대해서 표류하고 있는가, 변동성에 대해서 표류하고 있는가, 랜덤한가,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측치가 인접 관측치와 관계가 있는가, 즉 자기 상관관계가 있는가, 또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백색 소음인가 아닌가, 이게 혹시 백색 소음 아닌가, 백색 소음이 많이 섞여 있진 않은가, 시계열 데이터이고 백색 소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정연파형인가 또는 자기 회귀적인가 등 이러한 복잡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즉
포플롯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에, 복잡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또 여기 또 있어요. 자, 데이터가 무자기적이라면 더 나은 모델이 뭐냐? 무자기성이 깨졌다면 그럼 뭐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우리 그래프가 4개잖아요. 4개를 통해서 더 나은 모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힌트를 주죠. 또 측정 과정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만약에 비정규적이라면 측정 과정은 무슨 분포를 따르는가? 그것도 우리가 그 여기서는 잔차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지만 어떤 모델에 대해 잔차를 가지고 본다면 그 잔차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델이 이것이 유효하고 충분한가? 기본 모델이 불충분하다면 더 나은 모델은 무엇인가? 또 이런 만약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런 공식 자체가 유효한가? 또 정규적이어야 되는 정규적이 아니라면 측정 과정은 무슨 분포를 따르는가? 그죠? 이거 두 번 얘기됐네요. 표본 평균이 측정 과정의 위치에 대한 좋은 추정량인가? 아니라면 더 나은 추정량은 무엇인가? 또 이상치가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4가지 기본 가정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학적, 공학적으로 유효한 최종 결론을 얻는 건데 그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깨진다면 과학적, 공학적 유효성,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지나간다면 4가지 기본 가정이 성립하면 확률적 예측 가능성을 달성한 것이다. 즉 과학적 과정에 대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확률적 명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통계적 통제하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같은 동등한 말이 되는 거죠. 동등한 말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4가지 기본 가정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과정 즉 위치, 변동성, 분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계속 바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권 바뀌고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추정치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 측정 과정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의미 없고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플랫이 있어요. 6플랫은 어떤 종속 변수 대 독립 변수를 피팅했을 때 그 피팅에 적합시켰을 때 유효성 평가가 목적이에요. 정말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어떤 모델로 피팅 시켰을 때 그것이 정말 유효한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건데, 자, 종속 변수 대 독립 변수의 산점도, 잔차, 레지듀얼이죠. 오차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만든 모델과 관측한 데이터의 차이죠. 그래서 그 모델의 반응 아웃풋 반응 변수 값과 실제 관측한 값과의 차이인 잔차 대 독립 변수의 산점도, 잔차 대 종속 변수의 산점도, 잔차의 레그 플랫, 히스토그램, 정규 확률 그래프 이런 6개의 그림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 6플랫인데 pontius.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predictor variable, 즉 이게 x죠. x고 response variable 여기 y고, 그리고 보면 거의 직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residual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점점 그려보는 거예요. predictor와 residual, 그죠? 이게 x죠. predicted 그러니까 이건 y hat이에요. 예측된 값. y가 아니라 y hat 예측된 값. 모델이 예측한 값이죠. 모델가 이제 residual과의 차이. 이런 그래프, 또 그다음에 이거 레그플라, 레지듀얼끼리의 서두르는 레그플라 시차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고, 레지듀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고, 그리고 theoretical 이건 이제 우리 그 probability 플랫이죠. 그래서 확률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정규 확률 분포를 그린 거죠. 정규 확률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서 맞는지 보면 정규를 따르지 않네요. 그죠? 따르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보이죠. 그죠?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U자형을 가져서는 곤란하죠. 자, 그림에 대한 결론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선형회귀가 적합해 보이지만 나머지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일직선이야. X와 Y 관계는 직선형이네 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보면 둘 사이는 기본 가정을 깨고 있는 거다. 기본 가정들을 깨고 있고 이 모델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잔차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선형회귀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곡선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의외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보면 이건 1차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사실은 2차식에 가깝다는 거죠. 2차식이 더 적합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으로는 잔차가 고정된 위치 변동성을 갖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잔차가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X와 Y가 있고 여기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치를 알고 싶으면 이 점에 가서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을 읽어가게 되죠. 그죠? 이 Y 값을 찾아가는데 X0에 Y0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 Y0 값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실제로는 Y 값은 여기가 평균이고 분산 이렇게 분포 형태가 이렇게 되는 이런 확률적 값을 갖게 되죠.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 잔차예요, 결국은. 이런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모델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선형 모델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상치가 존재하는가? 적합은 적절한가? 잔차가 더 나은 적합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식스 플러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보면 반응 변수 한 개와 반응 변수와 한 개의 예측 변수가 갖는 이런 단순한 모델을 보죠. F는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정말 잘 그 예측력이 좋은 그러한 안정적인 로부스트한 모델이 되려면 5차항, 이 항이 무작이어야 되고 고정된 분포를 가져야 되고 고정된 위치를 가져야 되고 고정된 변동성을 가져야 되죠. 여기 보통 보면 어떤 전제하에 가는 거냐면 독립이고 그다음에 이 5차항은 고정된 위치와 분포를 가져요. 정규 분포의 0이고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뭔지 모르지만 가질 수 있겠죠. 모델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놈이 더 얼마큼 퍼져 있느냐 뾰족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작을수록 좋겠죠.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식스 플랫입니다. 그래서 식스 플랫에 우리가 관련된 기법으로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방식, 우리가 흔히 아는 선형회귀, 최소 제곱법에 의한 선형회귀라고 보면 되겠고, non linear 리스트 스퀘어도 있고, 스캐터 플랫, 런 시퀀스 플랫, 레그 플랫, 뭐 노멀 프로버티 플랫,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관련 기법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번에는 자기상관 그래프 그리고 스펙트럴 그래프 4플랫, 6플랫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